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말은 씨가 되고 인생의 열매는 그 씨앗에서 열린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한마디 말이 어떻게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또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대화법 전문가인 김범준 작가님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라는 책과 함께 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요. 실제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불편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즐겁고 함께해서 너무 좋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만요. 또 실제 상황은 다를 때가 많죠. 오히려 오랫동안 잘 쌓아올린 관계가 한 번의 말실수로 허물어지거나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다가설 수 있는 걸까요? 허물어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관계의 적정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그 해법이 바로 예쁜 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예쁜 말을 찾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은 인생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쁜 말은 상대방이 경계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쁜 말의 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데요. 예쁜 말을 쌓아나가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성장도 돕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쁜 말을 할수록 결국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에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진정으로 다가설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때 예쁜 말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주는데요. 오늘은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라는 이 책과 함께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우리 것으로 습득을 해본다면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쌓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는 지식이 아닌 지혜의 영역.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건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재해석으로 풀어낸 일종의 작품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에 다큐멘터리의 요소를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우리 눈의 렌즈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제작자의 렌즈가 아니라 무심코 상대방을 비추는 CCTV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대화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역이죠. 대화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즉, 키워드는 관찰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섣불리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관찰을 하루하루 루틴으로 일상화해서 세심하게 상대방을 고려하는 모습은 인내의 즐거움을 이미 터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참고 잠시 멈춤을 환영할 줄 아는 모습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현명한 태도가 되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가 이야기한 비폭력 대화 역시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하가 지각했을 때 보통의 상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수 씨 뭐야, 또 지각이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근태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로젠버그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대신 우선 관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단계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합니다. 1단계 관찰. 영수 씨가 출근 시간보다 늦는 걸 보면 2단계 느낌. 팀장으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3단계 욕구.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를 바라거든요. 당신이 영수 씨의 입장이라면 일반적인 상사들의 말을 들을 때와 로젠버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 것 같나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관찰하고 유대 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대화의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현명한 대화법입니다. 누군가를 질책할 때에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 혹은 응원 역시 이와 같이 진행한다면 대화는 한결 세련되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관찰, 느낌, 욕구 3단계를 기억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나를 기쁘게 한 상대의 행동, 그 행동으로 채워진 나의 욕구, 욕구가 충족되었기에 피어나는 즐거운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장님이 솔루션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덕분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법에서 좋은 일은 부정적인 일의 대화와는 다른 관찰, 욕구, 느낌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부 공통적으로 관찰이 최우선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찰은 우리의 말하기에 있어서 다가서고 마주해서 결국 관계를 맺는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2년간 타인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친구가 된 것보다 2달 동안 당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자기계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 역시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관심을 주고 관찰함으로 더 나은 관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보이후드를 보셨는지요? 영화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만 특히 마지막 장면의 대사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도 관찰이라는 키워드가 대사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주인공 메이슨의 친구인 니콜이 담담하게 말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의 대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라 라고 말하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반대라고 생각하지.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라고.
인생이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찰은 그런 순간들을 진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다가서는 대화의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다가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지는 마음을 되돌리는 한마디. 문제는 문제라고 입으로 올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아닐 것도 문제라고 정의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취 수준으로서의 결과와는 무관한데요.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하는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합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점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에 휘둘려 봐야 남는 건 답답한 뿐일 것입니다. 문제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즐겨하게 되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취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은 고객 불만센터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고객이 전화할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해보죠. 과연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객 불만센터니까 불만에 집중해서 말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문제에 집중해서 이름을 만든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이름을 고객 불만센터가 아닌 고객 행복센터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객은 전화를 할 때에도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주변에 벽을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용어 사용을 줄이고 여유와 긍정, 그리고 행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긍정적 언어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늘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언젠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부정적인 표현에도 긍정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대방,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 맞습니다. 말씀대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업에 있어서 방해 요소는 없을까요? 당신,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인 모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대의 단어 선택과 당신의 용어 선택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말에서는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요? 문제, 그리고 방해라는 단어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에서는 어떤 말이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과 원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당신에게 문제를 나열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내세워도 당신이 말하는 긍정과 여유의 언어는 멀어지려는 상대방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문제와 이슈로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성공과 성취의 주제로 바꾼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러니 이왕 하게 되는 말이라면 긍정성과 적극성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 보세요.
참고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들이 특히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잘 지내시죠? 다른 분은 몰라도 김 과장님이야 업계에서 인정받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윗분께서 선생님만큼은 꼭 만나서 고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자일수록,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부정적 언어와 멀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익숙해야 합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리더라고 보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단어, 함부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그 잔인하고 거친 말에 기가 질려서 조용한 구성원을 보고는 오히려 스스로가 조직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일 휴가? 갑자기? 집에 문제 있어요? 혹시 보고서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나요? 그래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내일 휴가 좋은 계획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작성한 보고서에서 가장 잘 내세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당신의 성과도 빛이 날 겁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해서 말하면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아낌이 없기를 권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라는 말도 있죠. 처음에는 어렵고 또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성취에 집중하는 말하기에 관심을 두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가보지 않는 사람과 실제 그 길을 간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끝내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고 가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와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 이제는 시작해 보십시오. 대화의 속도가 대화의 온도를 결정한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과를 잘 내는 것, 모두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점점 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선은 부와 명예를 잘 쌓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최선은 늘 어려운 법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까요? 그건 사람이 아닐까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지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멀어진다면 혹은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면 과연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과의 성취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맡은 일도 늘 타사와의 경쟁이 심한 세일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에게 제안하고 그래서 결국 성과를 내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나와 다른 회사, 내가 재직 중인 회사와 다른 회사이기에, 즉 다름이 기본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의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는 여기에서 성과 없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안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네요. 도와주세요. 제안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 계약 단계를 눈앞에 두고 상대방한테 이런 모호한 표현을 듣게 되면 울컥합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써가면서 시간을 버텼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론에 대한 애매한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한때는 이런 상대방의 말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라고 관계를 쉽게 끊기도 했습니다. 철없을 때 치기 어린 말하기였죠. 지금은 이걸 반성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뱉었던 그 무모한 말들을요. 과연 상대가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대방 역시 이전에 했던 말을 갑작스럽게 말을 변경한다는 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또 다른 상대방, 즉, 제3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강요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그가 어느 회사의 과장이라면 그 상위 직급자인 부장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을 것 등으로 생각하면서 그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때 위로와 격려의 말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가서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왜를 잘 활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왜는 다가서고 마주해서 결국 관계를 맺는 말하기의 기술로 괜찮은 해법이 되는데요. 참고로 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느낌표랑 왜 물음표입니다. 혼동이 되시죠? 다음의 사례에서 두 가지의 왜를 한번 구별해 보시죠. 첫 번째 사례. 도대체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윗분들을 설득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요? 두 번째 사례. 저런 방해꾼이 생겼나 보군요.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멋진 제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왜를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가 아니라 왜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 느낌표는 상대방의 저항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표출이고 왜 물음표는 상대방의 저항에 대해서 배려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느낌표는 대화 내용 그 자체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려는 이타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방의 변덕 혹은 부정과 저항에 대해서 왜 느낌표를 말하면서 덤비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그 대화의 속도에 관심을 두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저항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쉼의 상황으로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건네십시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지만 일단은 여유 있는 동의로 답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의 말들처럼요.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신가 봅니다. 혹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비네요.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서 이번 주에 찾아뵙고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느라 힘드시겠어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완해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실패의 신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벽처럼 놓여있는 성공의 사전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저항은 최종 승리를 위해서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상대방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편견에 갇혀서 무작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저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법이죠. 보통은 자신의 말에만 관심을 두고 상대의 생각에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결국 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의 수준 낮은 눈을 먼저 탓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잠시 쉼의 상태로 전환한 후에 왜 느낌표가 아닌 왜 물음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관계는 한결 여유롭지 않을까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가 삐걱거린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상대방의 관계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다가설 줄 아는 사람은 예쁘게 말한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는 4,830억 원을 들여서 신사옥인 1784를 지었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코로나19 때의 재택근무를 여전히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이버는 주 5일 출근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근무 방식의 실험에 나섰답니다. 2022년 7월부터 네이버는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장소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특히 타입 R로 지칭되는 유형이 특이합니다. 주 5일 집이나 외부 장소에서 일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사무실로 출근하는 방식이죠. 고정 좌석도 물론 사무실에는 없고요. 와, 이게 가능해? 라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조직 내 구성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근무 형태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근무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가장 선호한 직원은 2.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주 5일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무려 41.7%였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말입니다. 네이버는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를 따지기보다 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이버만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일의 본질에 집중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비대면 근무를 네이버도 영구적인 근무 제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두기, 재택근무에 익숙한 구성원을 위한 섣부른 다가섬의 자제 등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네이버는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최선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리게 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조직도 이제 자기 구성원을 향해 함부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다가섬이란 그토록 조심스러운 것임을 길고 길었던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코로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근무 제도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 5일 전면 재택의 과정에서 월 1회 대면 팀워크 데이를 권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서 대면 만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 이것을 통해서 네이버가 조직 구성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쁜 말의 사용이 아닐까 합니다. 나쁜 말, 이상한 말, 못생긴 말을 하던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상대를 향한 조건 없는 존중, 따뜻한 배려, 아름다운 공감이 가득한 예쁜 말을 해야만 구성원도 그리고 회사도 최고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임을 떨어져 있던 긴 시간을 통해서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시 만나 어색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적절한 거리,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적절한 거리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잠시 시간과 공간을 두면서 내면의 흔들림을 바로잡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 채 서로 편한 마음으로 점차 다가서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편한 것 그 자체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편하죠. 하지만 혼자가 편한 것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가까웠던 옆 사람과의 거리를 강제로 멀어지게 한 것이죠.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다가서려고 하시는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시는지요? 저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예쁜 말 한마디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대화로 다시 마주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과거의 대화법으로 이제는 변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아니겠죠? 오랜 기간 떨어져 일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전의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려고 한다면 수용은커녕 차가운 거절의 결과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복귀한 직장 사무실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 상대방과 당신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과연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상대방, 제가 원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고민한 거 맞습니까? 당신,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죠?
가시가 돋친 말, 한마디로 못생기기가 이를 데 없는 말이 난무하는 시간과 공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묶여서 고슴도치처럼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되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충돌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면, 상대가 고의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상대방, 제가 원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고민한 거 맞습니까? 당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별거 아닌 이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관계의 회복 시간에는 쉼을 찾고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상대방의 말을 한 번에 잘라서 반박하지 않는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정을 긍정으로 응답하는 당신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라는 한 커뮤니티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느냐 하는 다소 부정적인 하지만 우스운 이야기였는데요. 내 의도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의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면서 끝나는 말은 들어보면 무엇에 대한 결론인지가 항상 불분명하다. 존경하는 으로 시작하는 말은 들어보면 사실은 존경하려는 생각이 없이 하는 말이다. 꼭 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돈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런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이라고 꺼내는 말은 들어보면 이번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보다는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 많아지기가 쉬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해답은요, 예쁜 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듦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작은 것들 하나부터 조심해서 말을 건넬 줄만 안다면 우리의 예쁜 말 프로젝트는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말도 없이 결석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학생에게 연락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 안 왔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왜 학교에 못 왔어?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안 그리고 못, 이 단 한 글자 차이이지만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두 질문의 느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 안 왔어? 라고 하면 너 학교 오기 싫었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못 왔어?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일이 생겼던 거니? 도와줄 건 없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 그리고 못,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예쁜 말은 이렇게 단 한 글자 차이에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정말 더 끈끈하게 진실되게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 책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이 책은 관계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 세 장으로 나누어서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화와 소통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가 서로의 마음을 좁혀줄 수 있고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계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다가서기 챕터에서는요,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하는 방법과 예쁜 말을 하려면 어떠한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 등등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장은 마주하기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그 다가선 관계를 그 후에 적절하게 유지하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예쁜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앞서 조심해야 하는 말은 무엇인지, 대화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좋은 사람들이 계속 쌓이는 말하기 기술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장 이어가기에서는 관계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자신의 결핍을 말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방법, 대화의 고수가 사람을 얻는 방법, 어떤 질문도 여유롭게 받아치는 답변의 기술 등등 우리가 못생긴 말 대신에 예쁜 말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쁜 말을 쌓으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에서의 그 활력도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예쁜 말을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쁜 말을 정말 우리 것으로 인생에서 만들 수 있다면 살면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